예, 오늘 첫 발표를 맡으신 단국대 한문교육과 김우정 교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에 이양배 소장님으로부터 발표 의뢰를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준비된 번역본까지 받아봐서 이걸 논문을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번역해 주신 황교훈 연구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발표라서 이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좀 그 추포 선생님의 문집 안에 보면은 과제 사륙이라고 하는 저술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난해한 저술입니다. 그리고 연구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요거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좀 관심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콕 집어가지고 이걸로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오늘 이렇게 추포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지난번에 공주대에서 한번 학술대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가장 앞선 이제 학술대회 중에 하나라 선생님의 뭐 그런 업적이라든지 인물됨이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좀 또 문중분들도 많이 계시는 만큼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만은 전 너무 좀 약간 좀 다소 지루한 학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한 3번째나 4번째, 5번째 맨 뒤에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떡하다 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해해 주십시오. 따로 저도 눈이 나빠져가지고요 이제 근데 좀 큼직한 PPT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원고가 너무 늦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한글 문서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글 문서에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만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기했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은 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글은 추포집 완역을 기점하여 저자 추포 선생님의 저술 중 하나인 과제 사륙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포집에 수록된 시는 고작 27수고 또 산문도 개, 소차 등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순된 글이 대부분입니다. 허나 뭐 솥 한 솥을 다 먹어봐야 하겠습니까? 고기 한 점만 먹어봐도 그 맛이 어떤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서해문이라든지 등대설화 등등 추포 선생님의 탁월한 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저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추포 선생님께서 저술을 그리 즐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손자 사위이셨던 김석주 선생 그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뭐 명제 윤증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뭐 여러 군데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이걸 문명 그대로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는 정주학이 주류 사상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문장을 즐긴다는 이것은 곧 여사에 탐닉한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거니와 글 짓는 것은 도학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검열의 그런 구속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포 선생님의 문집에 공적 성격을 띈 것만 그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장으로 입신했던 분들마저도 문장이라고 하는 말기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런 시기였던 만큼 또 서인의 핵심 인물로서 또 주자학을 존중한 학자이기도 하셨던 추포 선생 같다의 경우라면은 더더욱이나 한 편의 문장을 지을 때도 신중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양난의 와중에 소실되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워낙에 공적 성격을 지닌 글들만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특히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 김석주의 글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 안에 보면 경약, 명나라에서 파견되어 온 경약, 송응창
접반하는 그 자리에서 월사 이종구라든지 어우 유몽인 뭐 다 쟁쟁한 문인들이죠. 이분들하고 또 시를 주고받았는데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여사에서 얻은 바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상당히 굉장히 아주 필력이 뛰어나셨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도 인구에 회자되는 변려문은 다만 그 나머지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주포 선생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과표 사륙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표 사륙, 과제 사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제, 과거 시험과 관련해서 지은 사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륙문으로 지어진 과거 시험의 답안이다 이렇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변려문, 줄여서 변문이라고도 합니다. 변문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모두 1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과제라고 해놨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과표입니다. 표 말고도 여러 가지 성격의 글들이 있죠. 그러니까 표문들입니다. 잘 아시는 뭐 출사표 이런 것처럼 임금에게 올리는 상행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9편은 과거 시험에서 듣는 과표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형식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저는 아무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주인공 자체가 중국 역대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의 입장을 대신해서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유독 한 편이 좀 이상한 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글 한 편은 말 그대로 조선의 입장에서 명나라 황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왕세자를 책봉해 달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명나라에서. 그러면서 특별히 또 무슨 그 조칙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리는 글, 그러니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 글이 한 편 더 수록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0편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표라고 하는 건 문과 시험, 초시, 복시, 중장 또 마지막 단계인 전시에 치르는 문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균관에서도 시험 치러졌었고 문신들을 이미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 생활을 하고 있는 문신들을 대상으로 한 정시, 중시 또 홍문관, 예문관에서의 고과 시험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이 과표의 형식으로 된 것들을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 과제 사륙이라고 하는데 묶여 있는 10편의 작품들이 정확히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정확히 비정하기는 좀 어렵다. 아까 이제 어강석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 것은 특히나 그게 과연 과표가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작품들도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잘렸습니다. 지금 혹시 좀 늘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좀 작게 나와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워낙 형식성이 강한 글이어가지고 그냥 그대로만 그냥 번역 같은 것만 이렇게 해드려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표를 좌우로 늘려가지고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책자를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금 전문을 과제 사륙 중에 제일 첫 번째 글을 전문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보면은 거기 글자들 위에 너무 잔글씨라서 잘게 표시가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평측을 밝혀놨고요. 그러니까 남산, 귀, 폐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그 위에다 평, 측평 이렇게 된다고 밝혀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이제 번역문 가운데 밑줄을 그어놓은 것이 한 19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 고사 혹은 무슨 어떤 전고, 유래 같은 것들이 있는 것 부분들을 따로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과표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만 일부러 다 사실은 이 과표는 우리나라의 과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위 우리 뭐 물건 자를 때 쓰는 가위 있죠. 그러니까 가위렴 혹은 뭐 가세렴, 뭐 가시렴 이런 식으로 우리식의 말로 부르는 그런 특별한 평측법을 쓰는데 각 구에 맨 끝글자만 여기 지금 색깔을 달리했는데 끝글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성이면은 대응되는 이쪽도 또 평성이어야 되고 여기 측성이니까 여기 측성. 그래서 X자처럼 갈려 있죠. 그 다음은 두 개가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X 줄 이런 식으로 계속 엇갈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위질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가세렴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변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말고도 다양한 평칙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소개해드리겠지만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은 왜 조선의 과표들은 이렇게 중국에도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쩌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야말로 조선만의 독특한 평칙 운용법이다. 그리고 황신 선생은 이거를 대단히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구사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세요. 네, 이 표문은 지금 소개해드린 표문은 북송 진종 때 은사였던 위야가 자신의 거처를 그러니까 너 나와서 벼슬 해라라고 황제가 불렀어요. 근데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황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야의 집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간직하겠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황제가 우리 집 나의 집을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모두 2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는 원래 보면은 이병혁 선생님부터 예전에 여기서 구라고 표현, 몇 구로 이루어졌다. 대개는 20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이라고 바꿨고요. 또 그래서 다른 그전에 이 시기에 지어진 과표들에 비하면 좀 긴 편입니다. 근데 과표라고 하는 게 과거 시험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형식적 제약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합격이 아니라 뭐 고과용으로 쓰이는 거라 할지라도 그런 제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건데 이 축포 선생 그리고 또 이 축포 선생이 활동했던 요 즈음 되면 이 조선 후기의 과표의 기본적인 형식이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아 그렇지는 않구나. 아직은 좀 그 자유로운 편이었구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축포 선생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쓸 거야라고 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그 개성미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녹여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구수를 가지고도 이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까 표에서 나왔는데요. 원문 내용에 보면은 뭐 허두, 본문, 결미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가 보통의 그 과표하고도 약간 좀 다릅니다. 또 도입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발어사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만 쓰면 흠, 염, 뭐 만날 우자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있습니다. 아까 표문에 보면은 그렇게 따로 제가 한 글자씩 따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데 축포 선생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축포 선생님만의 독특한 것이라기보다는 문집에 수록할 때는 이게 되게 이제 그 투식어들이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한 글자로만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축포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 과표를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는 지금 문집에 수록되는 요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발어사 부분 혹은 도입사라고 제가 표현한 그 부분은 이거보다는 더 다른 말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또 이제 그 표 1에 보시다시피 전체 10편 가운데는 사표가 제일 많고요. 감사하는 뜻을 밝히는 것 그리고 진하 뭔가를 아까 하표 혹은 진표 뭔가를 이제 바치는 것 혹은 무슨 요청하는 것 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6, 3, 1편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되게 다른 일반적인 어떤 그 분포 양상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 뒤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대신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성률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조선의 과표는 이른바 가위렴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식의 평칙 격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엄청 엄격하게 많이 따지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변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격식을 갖고 있었던 문체가 아닙니다. 근체시 같이 이렇게 딱 일정한 그걸 못 지키면 무조건 위배되었다 이렇게만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처음 초기의 변문은 구의 형식만 대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분도 하지 않고 뭐 성률도 넣지도 않고 그런 형식이 그러니까 자수만 맞으면 그것도 변문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아분 성조 규칙이 강구되면서 육조 시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소위 아분식
변려문이 나타나고 성조 교체식 변려문 같은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서 그 다음부터는 성조 교체식으로 쓰였는가 보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이 세 가지 형태의 것들이 크게 말하면 다 공존을 했습니다. 주로 아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율이 요구되는 문체 많이 쓰였고, 성조 대칭식은 그 서, 개처럼 또 이제 작가의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약간의 개성 같은 것들이 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송되어 가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이게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여러 가지 그 성률 규칙들입니다. 변려문들의 이제 요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낙 이거 잘 정확하게 좀 이해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이제 거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쭉 그 뒤에 보면은 보면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설흥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옥대 신영서 대표적인 변려문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는 여기 표시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보라색하고 저 무슨 색입니까?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두 글자씩 정확하게 서로 대칭이 되면서 갑니다. 측측 평평 평측측 이런 식으로 계속 두 글자씩 아주 일관되게 가죠. 이거 자기가 글을 쓰는데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평측을 맞춰가면서 전하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그런 또 문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북산인문 공치규에 아주 그 유명한 글이죠. 근데 이거 보면 어찌 보면 평책이 뭐 엉망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끝에 있는 글자들, 여기 글자들의 아분까지 했습니다. 평성. 그 다음에는 요 뒤에 이제 내려가면은 상성. 그 다음 년은 또 거성. 또 그 다음 년 입성. 평상거입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고, 여기 나머지 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다 특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분이 된 자리니까 나머지 세 개는 같은 특성이라도 이왕이면은 똑같은 거성을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상성으로 맞춰가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고도화된 그런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선에서는 이거 지키지 않은 거죠. 처음에 이제 되게 비판을 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 최치원처럼 초기의 변문들을 보면은 비교적 중국의 변려문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망가져 버렸다. 위배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과표를 꼽는데, 과표는 과표만의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약용의 경우 이런 것들 심각한 위격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인데요. 조선 초부터 변문의 모범적인 평칙률이 완벽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니다. 후대로 올수록 율격을 준수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이런 변화는 특정한 시기에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네, 그다음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워낙 우리 다단 선생님이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거목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이렇게 좀 경직된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오늘 자리가 이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원래 평소의 소신이고, 이런 과표 같은 걸 연구하는 분들 일관들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사의 운용 아까 19가지 정도가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물론 더 됩니다. 더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줄여놓은 거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뉘는데, 첫 번째는 널리 알려져 있는 관용구처럼 사용되고, 그러니까 있는 고사나 어구를 인용한 경우도 있고, 또 특정 인물이나 일화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전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예 전용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전체적으로 억지스럽거나 난해한 구절이 없습니다. 또 가위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구의 운영이 자연스러워서 비록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림에도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떤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즉 주포 선생이 이제 활동하셨던 그 시기부터에는 그 시제에서 주어진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서사를 일사불란하게 구성해야 했었습니다. 제목부터 이미 뭐뭐뭐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명확하게 못 받고 있고 또 그 결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구에 맞는 내용만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틀에 맞는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그냥 깊은 고민이 없이도 한 편의 과표 같은 거는 대략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물론 당연히 합격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여러 문헌에서 그래서 뭐 구성이 촉급하다, 엉성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어떤 형식적 틀이 야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포 선생의 과표는 이런 병폐에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고 원만하면서 또 단락 간의 연결이 굉장히 긴밀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장을 완성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한편에 지금 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게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보이는데 그 우리 발표 요지에는 20쪽, 21쪽에 있는 겁니다. 그 본조 청봉 황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봉 황세자 그라고 하는 이 글인데 이건 굉장히 일단 짧습니다. 뒤로 안 넘어가는 모양이군요. 지금 여기를 좀 봐주십시오. 이게 가지고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 윗부분만 잠깐 읽어본다면요. 지금 여기 인용하는 본조 사봉 왕세자라고 하는 이 표문은 선조가 1594년 명나라의 세자 책봉을 허락해달라고 주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청하는 글 자체도 그 광해군 일기를 보면은 주포 선생이 직접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주 굉장히 절묘하게 잘 썼다라고 하는 그 주포 졸기의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명나라 황제가 이걸 인준해 주질 않고 대신 특별히 조칙을 내립니다. 그냥 거부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한마디 좀 해서 돌려보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사리의 뜻을 담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는 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른 과표들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좀 짧습니다. 일단 이게 그리고 본문에도 보면은 초항, 차항, 회항, 회제 이렇게 네 개로 되는 구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물론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작구의 길이도 정제되어 있고 전고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뭐 그 다른 9편의 것들하고 좀 유돌리 다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일단 분명히 일반적인 과표의 형식 어떤 그와는 찬술 동기도 다르고 방법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과표일까? 어쩌면은 지금 그 손자시죠 황윤 그 분이 이 글을 처음 원고를 수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표문인데 여기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글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의 부분인데요. 시간 거의 다 됐죠, 오 선생님.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포 선생과 동시대에 활동한 문인이었던 지봉 이수광은 과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문은 폐단이 심하다. 사령문은 쓸데없이 길어서 모두 행문과 같고 이른바 행문 또 그러니까 공용 문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록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글을 못 짓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니 어떻게 세상에 쓰일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발언은 뭐 뒤에 있는 최지용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과문이라고 하는 건 그 자신만의 특수한 어떤 미학을 가진 독자적인 문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잣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애초부터 독특한 특수한 문체로서 접근을 하고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이 과문의 규율이 엄격하지 않았던 조선 초기, 중기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장에서 실제로 지어진 것들 혹은 습작으로 지은 것들도 본인의 문집에 수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 당시에는 판단했던 거죠.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추포집에 이 글이 수록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점 이제 문집에선 사라져요. 대신에 이 과문들만 따로 모은, 이를테면 요즘에는 학습지 같은 거죠. 교재 이런 것들은 별도로 늘어납니다. 그 딱 중간 이행기 정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선 초기와 후기를 잇는 가교로서 과표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게 거고요. 또 그래서 이제 보통의 어떤 표문들과 달리 연구되어야,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선 후기에 23쪽 하단인데요. 조선 후기 과표는 한 편이 대략 20년 내외로 이루어지고 고정된 발어사의 위치와 쓰임을 기반으로 결구가 형식화되어서 특정 서사를 이루는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또 단구와 장구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는 형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주포의 경우는 허두 본문 결미 구조가 뚜렷하고 본문도 대체적인 구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 장구, 단구의 구성이 일반적인 사례하고는 좀 다르고 애초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본문 구조가 아예 다른 그런 사례들도 보입니다. 과문이 보통 문체와 다른 별격의 문체라는 것을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 형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고착화되어서 민간에서 퍼져 있는 작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추포 선생님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은 그 고가 평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그런 사소한 형식적인 요소들인데 그게 아주 매우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다뤄진 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과문들을 살펴보면 그런 것에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이 추포 선생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막 과거 시험 답지니까 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꼭 준수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는 뭐였을까? 아니면 선택적인 요소는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표의 큰 흐름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어떤 선생만의 작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황신 선생의 과표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 자료라고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신 뒤에 관직에 있는 동안 명에서 파견되어 온 송응창을 접반했고 또 통신사로 명나라 사신 양방형이나 심의경 등을 따라서 일본에 가서 화의에도 참여하셨습니다. 또 전란이 끝난 뒤에는 인재등용과 기관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시무책 같은 시무차자 같은 것을 올리기도 하셨죠. 또 소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광해군 때는 진주 부사로 이덕형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조, 중, 이를 누차 내왕하였던 동아시아 외교사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셨던 거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면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었으리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평측 같은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변문에도 상당히 저술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고 박우훈 선생님께서는 추포의 서해문이 형식적 측면에서 정제되어 있는 동시에 어려운 고사의 인용이 전혀 없고 꾸밈이 거의 없어서 실제 일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하며 이상적인 변려문의 하나로 꼽은 바 있습니다. 근데 과제 사륙 역시 이런 형식적 제약이 매우 강하고 문예미가 발현되기 어려운 그림에도 수준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황신의 추포 선생의 작가적 역량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저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어려운 구격 작업이 완성되었으니만큼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문집에는 과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죠. 보면은 과표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바로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흠자 이런 것들은 가운데 이렇게 넣고 대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맞춰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집에 수록되는 형태로 봐서는 과표의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걸 다시 꾸며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허둑 어디가 허두고 어디가 본문이고 어디가 결민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거 보고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꾸며가지고 재현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용 자료로도 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 글것처럼 이게 과연 과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들도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우정 선생님께서 추포 황신 선생의 글 작품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과제 사륙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